강원도 최전방 소초의 아침은 언제나 칼바람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산속 깊숙한 곳, 세상과 단절된 이곳에서 병사들의 하루는 점호와 함께 막이 올랐어요. 일어나, 기상. 이상병의 목소리가 내무반을 가득 채웠습니다. 23살의 이상병은 강원도 토박이답게 거친 말투와 함께 내무반의 실질적 권력자처럼 굴고 있었어요. 고참병이라는 타이틀 하나로 후임들을 쥐락펴락하는 게 일상이었죠. 김이병, 어제 청소 제대로 안 했지? 화장실 바닥 좀 봐라. 이게 뭐야? 이상병은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21살의 김이병은 묵묵히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하며 걸레를 들었어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의 김이병은 항상 시키는 대로 했지만 이상병 눈에는 그마저도 얄미워 보였습니다. 저건 분명 엄마 치마폭에 안겨 컸을 거야. 이상병은 속으로 비아냥댔어요. 김이병의 단정한 외모와 예의 바른 태도가 오히려 거슬렸거든요. 강원도 시골에서 자란 이상병에게는 도시 출신처럼 보이는 김이병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무반 안은 삭막했어요. 시멘트 벽과 낡은 2층 침대, 녹슨 사물함이 전부였습니다. 전화도 인터넷도 잘 안 터지는 이곳에서 병사들은 오직 면회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주말이 되면 누구 부모님이 오시는지, 누가 연인을 만나러 가는지가 내무반의 가장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김이병은 달랐어요. 입대한 지 벌써 6달이 넘었는데 단 한 번도 면회를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다른 병사들이 면회 준비로 분주할 때마다 김이병은 혼자 침상에 누워 책을 읽거나 편지를 썼습니다. 김이병은 진짜 불쌍하다. 다른 병사들이 수군거렸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가? 아니면 정말 관심이 없는 건가? 하지만 김이병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어요. 이상병은 그런 김이병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야, 김이병. 네 부모님은 뭐 하시길래 면회도 안 와? 가족이 있긴 한 거야? 악에 없는 듯 던지는 말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악의가 숨어 있었어요. 산속 깊은 곳의 부대는 그렇게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점호, 훈련, 청소, 취침. 그리고 그 사이사이 이상병의 갈굼과 김이병의 침묵이 이어졌어요. 아무도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곧 폭발할 줄은 몰랐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주말이 왔습니다. 내무반은 면회를 앞둔 병사들의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이상병은 평소보다 더욱 신이 나서 내무반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자, 오늘 면회자 명단 발표한다. 이상병이 종이를 펄럭이며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박일병, 최일병, 그리고 갑자기 이상병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어라? 김이병? 네 면회야? 김이병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가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푸아. 이상병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웬일이냐? 드디어 아줌마가 아들 보러 오시나? 그것도 여기까지? 주변 병사들도 킥킥대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6달 동안 단 한 번도 면회를 받지 않던 김이병에게 드디어 가족이 온다는 소식에 모두들 신기해했거든요. 김이병 어머니 몇 살이야? 많이 늙으셨겠네. 이상병은 계속해서 놀려댔습니다. 아, 맞다. 중요한 거 하나 전해드려야지. 아줌마한테 말해. 군복 입고 오면 안 된다고. 김이병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군복이요? 응, 가끔 예비군 훈련 갔다 온 아버지들이 군복 입고 면회 오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러면 안 돼. 부대 규정이야.
이상병은 마치 자신이 부대의 모든 규정을 꿰고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더더욱 안 되지. 이상하잖아. 아줌마가 군복 입고 오면. 사실 그런 규정은 없었어요. 이상병은 그냥 김희병을 놀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김희병의 어머니를 교회에서 찬송가나 부를 것 같은 평범한 아줌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김희병은 별다른 반박 없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엄마가 왜 굳이 군복을 입고 오시려는 걸까?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항상 단정한 옷차림을 하셨는데 군복을 입고 올 이유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 그리고 화장도 좀 하고 오시라 그래. 너무 수수하게 오시면 우리 김희병이 창피하잖아. 이상병은 계속해서 농담을 던졌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웃으며 거들었어요. 김희병 어머니 요리 잘하시겠다. 시골 아줌마일까? 도시 아줌마일까? 김희병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강하고 당당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기억 때문인지 다른 사람들이 어머니에 대해 뭐라고 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오시긴 하는 거야? 이상병이 다시 물었어요. 엄마가 여기까지 올 수 있어? 산길이 얼마나 험한데.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김희병의 대답은 여전히 짧고 담담했어요. 그날 밤 김희병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군복 입고 오시면 안 된다는데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알겠다, 아들아. 그럼 평상복 입고 갈게. 하지만 김희병은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면회 당일 내무반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면회를 받는 병사들은 모두 군복을 다려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어요. 김희병 역시 평소보다 더욱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김희병, 네 어머니 몇 시에 온다고 했지? 이상병이 물었어요. 10시라고 하셨습니다. 김희병은 시계를 보며 답했어요. 아직 9시 반이었지만 벌써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달 만에 처음 보는 어머니의 얼굴을 생각하니 설레었거든요. 그럼 우리랑 같이 가자. 나도 면회 봤거든. 이상병은 일부러 김희병 뒤에 붙어 걸었어요. 면회장까지 가는 길에도 계속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김희병, 아줌마 오시면 예의 좀 지켜.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리고 너무 오래 붙들고 있지 마. 다른 사람들도 면회 받아야 하니까. 면회장에 도착하자 벌써 여러 가족들이 와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젊은 부모님들, 그리고 연인들까지 모두들 반가운 얼굴로 병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있나? 이상병은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김희병의 어머니를 찾았어요. 아, 저기 있네. 정문 앞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반듯한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이 다른 가족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나이는 50 정도로 보였지만 위험 있는 인상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저분이야? 다른 병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분위기가 다른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때 한 병사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야, 저거 TV에서 본 사람 아냐? 어디서? 뉴스에서 봤는데. 군 관련 뉴스에서. 하지만 이상병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여전히 김희병을 밀치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야, 빨리 가라니까. 저기서 기다리시잖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툭툭 김희병을 밀쳤습니다. 어서 가서 인사드려. 아줌마 기다리시잖아. 이상병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가족들과 병사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성이 천천히 돌아봤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이상병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누구죠? 지금 우리 아들 밀친 거. 목소리부터가 남달랐습니다. 명령조의 단단한 어조, 그리고 우리 아들이라는 표현에서 느껴지는 확고한 애정. 이상병은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저는 이상병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을 때 면회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분 맞네, 김소령. 대한민국 최초 여군 원스타. 어떻게 여기에? 김소령. 그 이름이 면회장에 퍼지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김소령을 쳐다봤고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이상병은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희병은 조용히 어머니에게 다가가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힘들었지? 김소령의 목소리가 한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상병을 향한 시선은 차가웠어요. 그때 박중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요. 야, 이상병. 박중사의 목소리가 면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35살의 박중사는 평소에도 엄격했지만 지금은 얼굴이 사색이 된 채 달려왔어요. 지금 누구 건드린 줄 알아? 박중사가 이상병의 어깨를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저분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런 거야? 이상병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두리번거렸어요. 중사님, 그게 뭔? 저분 대한민국 최초 여군 원스타 김소령님이야. 박중사의 말에 이상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희병 어머니가 바로 그분이라고. 면회장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다른 가족들과 병사들이 모두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김소령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죄송합니다. 이상병이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김소령은 잠시 이상병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료를 좀 더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엄청났습니다. 박중사가 급히 상황을 정리했어요. 김소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부대 교육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상병에게 눈짓으로 빨리 사라지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상병은 비틀거리며 내무반으로 돌아왔어요. 면회장에서의 일이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졌습니다. 이상병이 김소령님 아들을 건드렸대. 완전 큰일 났네.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어요. 야, 이상병. 진짜 몰랐어? 같은 내무반 병사들이 둘러쌌습니다. 김희병 어머니가 그런 분인 줄 정말 몰랐냐고? 이상병은 침상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김희병이 한 번도 말 안 했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더 복잡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저 자식, 애초에 자기 엄마가 뭔지 말했어야지. 이상병은 오히려 김희병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나만 바보 만들고. 저녁 무렵 김희병이 면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내무반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일부 병사들은 김희병을 신기하게 쳐다봤고 또 일부는 은근히 피하는 듯 했습니다. 김희병, 면회 어땠어?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평범했습니다. 김희병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하지만 내무반의 변한 분위기를 느끼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이상병은 김희병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왜 미리 말 안 했지? 나를 일부러 당황하게 만든 건가? 그날 밤 소등 후 내무반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모두들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거든요. 김희병은 어머니와의 면회를 떠올렸어요. 아들아, 힘들면 언제든 말해.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어머니의 말이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상병이 곤란해진 상황이 마음에 걸렸어요. 이상병은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일이 부대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상급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됐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며칠 뒤 부대 전체에 소문이 퍼졌어요. 김희병의 어머니가 대한민국 최초 여군 원스타라는 사실이 모든 부대원들에게 알려진 거였습니다. 김희병을 보는 시선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갈등의 씨앗이 더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소령의 면회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부대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김희병을 대하는 병사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어떤 이들은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했고 어떤 이들은 오히려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김희병, PX 갈 건데 같이 갈래? 예전 같으면 당연히 함께 갔을 텐데 이제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갈게. 이상병의 마음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창피함은 점점 분노로 바뀌어 갔어요. 저 자식이 처음부터 말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합리화가 시작됐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저녁 이상병은 선임들과 함께 부대 근처 주막에서 소주를 마셨어요. 산속 작은 주막이었지만 병사들에게는 유일한 휴식처였습니다. 야, 이상병. 요즘 힘들지? 선임 상병이 소주잔을 채워주며 물었어요. 별로 안 힘듭니다. 이상병은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부대에서 자신의 위치가 애매해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김희병 때문에 좀 그렇지 않냐? 다른 선임이 거들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잖아. 소주가 들어가자 이상병의 말이 많아졌어요. 진짜 어이없어요. 왜 미리 말 안 한 거예요? 나만 바보 됐잖아요. 맞아. 그런 중요한 걸 왜 숨겼을까? 선임들도 동조했습니다. 좀 이상하긴 해. 술 기운에 이상병의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백 믿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말투도 바뀌고. 사실 김희병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조용하고 묵묵했습니다. 하지만 이상병 눈에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거든요. 다음 날 일요일 저녁 내무반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김희병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상병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어요. 야, 김희병. 이상병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니 진짜 재미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희병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백 믿고 잘났다. 이거지? 이상병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무반에 있던 다른 병사들이 모두 멈춰서서 바라봤어요. 김희병은 걸레를 놓고 일어섰어요. 상병님 무슨, 너 때문에 나 얼마나 창피했는데. 이상병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왜 미리 말 안 했어? 일부러 나 놀린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김희병이 차분히 답했어요. 제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이상병이 비웃었어요. 야, 다들 들어봐. 우리 김희병이 엄마가 장군이래. 그래서 우리 같은 촌놈들은 무시하는 거야. 내무반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병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김희병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상병님, 그런 말씀은 뭐, 맞잖아. 이상병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엄마 백 믿고 잘났다. 이거지? 우리 같은 건 안중에도 없고. 그때 한 일병이 조용히 말했어요. 상병님,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너도 김희병 편이냐? 이상병이 돌아서며 소리쳤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김희병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화가 나도 참아라.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다. 그날 밤 김희병은 침상에서 눈을 감으며 속으로 웅얼거렸어요. 난 왜 이곳에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며칠 후 이 소식은 결국 부대 간부들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박중사에게 보고한 것이었어요. 박중사가 이상병을 부대장실로 불러갔을 때 이상병은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어요. 부대장실 문 앞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들어와. 부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이상병 들어왔습니다. 큰 소리로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앉아. 부대장이 의자를 가리켰어요. 내가 김희병에게 한 말들 다 들었다. 이상병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김소령님께서 직접 전화하셨다. 부대장의 말에 이상병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다행히 아들을 처벌해달라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공정하게 지도해달라고 하시더군. 이상병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김소령의 관대함이 오히려 더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상병, 너 제대까지 얼마 안 남았지? 네, 3달 남았습니다. 그 3달 동안 어떻게 살 건지 잘 생각해봐. 지금까지처럼 살면 제대에서도 똑같을 거다. 부대장의 말이 이상병 가슴을 찔렀어요. 그날 밤 이상병은 초소 근무를 서게 됐어요. 혼자 산 꼭대기에서 별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저 녀석한테 저랬지?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나도 집에서는 아들인데 왜 이렇게 못되게 굴었을까?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강원도 시골에서 자란 이상병은 항상 도시 아이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말도 곱게 하는 도시 아이들이 미웠거든요. 그래, 나는 김희병이 부러웠던 거야. 이상병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조용하고 침착하고 엄마도 대단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한편 김희병도 변화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 내무반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더 이상 참기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내무반에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 일병이 실수로 이상병의 사물함을 건드렸는데 이상병이 또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조심 좀 하라고. 네가 내 물건 건드릴 자격이 있어? 그때 김희병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상병님, 김희병의 목소리가 내무반에 울렸어요. 죄송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무반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병사들이 김희병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대들어본 적 없는 김희병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거였어요. 뭐라고? 이상병이 되물었어요. 일병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냥 실수였어요. 김희병이 차분히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상병님께 그렇게 함부로 대해줄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상합니다. 이상병은 할 말을 잃었어요. 김희병의 말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우리 모두 똑같은 군인입니다. 계급은 다르지만 서로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희병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확신이 있었어요.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김희병이 대신 해준 거였습니다. 며칠 후 박중사가 이상병을 따로 불렀어요. 이상병, 네 지금 군생활 이렇게 계속할래? 아니요, 중사님. 제대하고 나면 네 인생에도 다 남는다. 지금이라도 바뀌어야 해. 박중사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날 밤 이상병은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제대까지 3달. 이제라도 뭔가 바꿔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이상병의 제대가 2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동안 이상병은 조금씩 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희병에게 직접 사과하지는 못했지만 예전처럼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또 면회 있는 사람? 토요일 아침 박중사가 면회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김희병, 또 어머니 오신다고? 한 병사가 물었어요. 이번이 2번째 면회였습니다. 김희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대 전에 한 번 더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상병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지난번 김소령을 만났을 때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됐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자 김희병이 면회장으로 향했어요. 이상병도 오늘 부모님이 오셔서 함께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말없이 조용히 걸었어요. 면회장에 도착하자 김소령이 이미 와 있었어요. 이번에는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김희병이 달려가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 살 빠진 것 같은데 밥은 잘 먹고 있니? 이상병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김소령이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아들 앞에서는 그냥 엄마였어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김소령과 마주쳤습니다. 이상병은 용기를 내어 다가갔어요. 김소령님, 이상병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김소령이 돌아봤어요. 네, 지난번에 무례하게 굴었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병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김소령은 잠시 이상병을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군대는 원래 힘들죠. 네. 젊은 나이에 집 떠나서 이런 곳에서 지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김소령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저도 군인이니까 압니다. 이상병은 예상과 다른 반응에 당황했어요. 꾸중이나 차가운 반응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이해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김소령이 손을 내밀었어요. 이상병은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했습니다. 네. 그 순간 이상병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런 대단한 사람이 아들한테 강요하지도 않고 그냥 웃어주네. 나 뭐 한 거지? 김소령이 떠난 후 이상병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상병님, 김희병이 다가왔어요. 이상병이 돌아봤어요. 어머니가 상병님께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제대하시면 건강하시라고. 이상병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을 그렇게 대했는데도 김소령은 안부까지 전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날 밤 내무반에서 이상병은 처음으로 김희병에게 말을 걸었어요. 김희병, 네 상병님, 네 어머니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이상병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감사합니다. 김희병이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미안하다. 이상병이 어렵게 말했어요. 내가 너무 심했다. 김희병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괜찮습니다. 상병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힘든 게 핑계가 되냐? 이상병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정말 못됐다. 그 대화를 듣던 다른 병사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무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김희병, 네가 나보다 더 어른이다. 이상병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날 밤부터 내무반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2달이 흘러 드디어 이상병의 제대일이 왔습니다. 내무반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제대하는 선임을 배웅하는 것은 군대의 오랜 전통이었거든요. 이상병, 짐 다 쌌어? 박중사가 물었어요. 네, 중사님. 다 쌌습니다. 이상병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들어올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짐이었지만 마음만큼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희병이 다가왔어요. 상병님, 제대 축하드립니다. 고맙다, 김희병. 이상병이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 이제 네가 고참이니까. 김상병, 아직 진급 안 됐습니다. 김희병이 웃으며 답했어요. 이상병은 김희병의 손을 잡았어요. 김희병, 정말 고맙다. 네 덕분에 많이 배웠어. 저야말로 상병님께 배운 게 많습니다. 내가 뭘 가르쳐줬다고. 이상병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오히려 네한테서 배웠지. 참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주변 병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제대하는 선임을 배웅하려는 거였습니다. 이상병, 나가서도 건강해. 연락 가끔 하고. 병사들의 인사가 이어졌어요. 이상병은 김희병에게 특별히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희병, 이제 네가 고참이다. 너는 나처럼 되지 마라. 무슨 말씀이세요? 김희병이 당황했어요. 후임들한테 잘해줘. 네가 나한테서 받았던 것처럼 하지 말고. 이상병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네는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니까 잘할 거야. 김희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상병님. 그리고 네 어머니께 안부 전해드려. 아들 정말 잘 키우셨다고. 이상병이 웃으며 말했어요. 부대 정문에서 이상병은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지난 2년 동안 살았던 곳, 많은 것을 배운 곳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몇 달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이상병이 떠난 후 내무반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며칠 후 김희병은 상병으로 진급했어요. 이제 김희병이 내무반의 고참이 된 거였습니다. 새로 들어온 일병들을 바라보며 김희병은 다짐했어요. 일병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김희병의 첫마디였어요. 우리 모두 같은 처지니까 서로 도우면서 지내자. 새로운 일병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상병님, 군대가 많이 힘든가요? 힘들긴 하지. 하지만 견딜만해. 김희병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배우는 것도 많아. 인내심도 생기고 동료애도 생기고. 그날 저녁 김희병은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이제 나도 내 자리에서 강해질게. 그리고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다른 사람들도 배려하며 살겠어. 핸드폰 화면에 어머니의 답장이 왔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김희병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깊은 산속이었지만 이제는 이곳이 그리 외롭지 않았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동료들이 있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내무반에서는 새로운 일병이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김희병이 다가가 도왔습니다.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자. 네, 상병님. 상병님이라고 하지 말고 형이라고 해도 돼. 우리 비슷한 나이잖아. 내무반의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병사들 사이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계급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 이상병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민간인이 된 이상병은 고향에서 일하며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군대에서 배운 게 정말 많다. 특히 김이병한테서 배운 인내와 배려를 잊지 않고 살고 있어. 고맙다. 김이병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게 인생일지도 몰라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장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무반은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어요.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2015년 초여름 서울 강서구의 허름한 아파트 14동 9층. 나는 앉은뱅이 책상 앞에 앉아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영철아, 준비 다 됐어? 아내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54세 나이에도 옷깃을 여미며 단정하게 챙기는 모습이 어쩐지 어머니와 닮았습니다. 응, 다 됐어요. 그런데 오늘도 다들 못 온대. 또 작년엔 영숙이라도 왔었는데.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박영철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죠. 25년을 다닌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큰딸은 결혼해서 미국으로 갔고 작은 딸은 아직 취업 준비 중입니다. 우리 형제는 모두 넷. 큰형 영만, 저 여동생 영숙, 그리고 막내 영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홀로 우리 넷을 키우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매년 기일이면 형제들이 모두 어머니 산소에 모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동생 영숙이는 남편 사업 부도로 얼굴을 못 내민다 했고 막내 영준이는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못 온다고 했습니다. 오직 큰형 영만이만 저와 함께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음식을 챙기며 물었습니다. 형님은 직접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응, 형이 먼저 가 있는데 11시까지 가라고 했어요. 차를 몰고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생전에 우리는 얼마나 단란했던가요? 형제들 모두 서울에 살며 한 달에 한 번은 꼭 어머니 집에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우리가 오면 밑반찬 10가지는 기본으로 준비해 놓으셨죠. 특히 무말랭이 무침은 어머니 손맛이 제일이었습니다. 박서방, 형제간의 우애가 제일이여. 내가 없어도 너희끼리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돌아가신 후 우리 형제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유산 문제로 다툰 적은 없었지만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서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지금은 1년에 한 번 어머니 기일에나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산으로 향하는 도로는 구불구불했습니다. 오래된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생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산에 올라가 도토리를 주었던 날들. 그때는 세상이 얼마나 넓고 아름다웠던가요? 산소에 도착하자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마른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며 내 발밑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순의 나이가 무색하게 꼿꼿한 자세로 봉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왔네, 영철아. 형은 담배를 피우다 꽁초를 땅에 비벼 껐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어머니 봉분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은 언제나처럼 조용했습니다. 한때 우리 가족의 중심이었던 어머니는 이제 이곳에서 홀로 쉬고 계셨습니다. 세월 참 빠르다, 그치? 우리 어머니 살아계셨으면
여든이 넘으셨겠지. 형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 사이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맑은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온 제수를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정성스레 접시를 놓고 내가 음식을 올렸습니다. 둘이서 하니 더 쓸쓸했지만 그래도 어머니 앞에서는 밝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숙이 남편이 그렇게 됐다며? 참 안 됐다. 형이 물었습니다. 네, 몇 억 빚을 졌대요. 영숙이가 요즘 식당에서 일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좀 도와줘야 하는데. 형의 말에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였던 형도 요즘은 사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무게를 견디느라 서로를 돌볼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검은 날개를 펄럭이며 나무 위에 앉았죠. 그 모습이 왠지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를 지내는 동안 형과 나는 어머니께 드릴 말씀들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형은 눈을 감고 무언가 깊은 기도를 드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아이들 소식을 전했습니다. 작은 딸이 이번에 또 취업에 실패했다는 얘기는 차마 못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손녀들을 자랑스러워 하셨으니까요.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하던 그때였습니다. 영철아. 형이 갑자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형? 저기, 봉분에 저거 뭐야? 형의 시선을 따라가자 봉분 한쪽에 작은 구멍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들쥐가 판 구멍인가 싶었습니다. 산속이니 그런 일은 흔할 테니까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구멍이 꽤 컸습니다. 들쥐가 팠나 보네요. 제가 무심코 말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 구멍에서 검은색 긴 물체가 스르륵 기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뱀이었습니다. 까만 비늘이 햇빛에 번들거리는 뱀이 천천히 기어 나왔습니다. 으악! 형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뱀은 우리를 한번 쳐다보더니 재빨리 풀숲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뱀과 눈이 마주쳤을 때 왠지 모를 불길함이 느껴졌습니다. 형, 저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산소에서 뱀이라니 이건 분명 좋은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옛날부터 조상의 산소에 뱀이 나타나면 불길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형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철아,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산소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형이 관리 안 하셨어요? 제 질문에 형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후 산소 관리는 큰형이 맡았습니다. 매년 벌초도 형이 알아서 했고 제사 준비도 형이 주도했습니다. 저는 그저 따라오기만 했죠. 내가 작년엔 좀 바빠서 벌초를 제대로 못했어. 형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형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마치 뭔가 숨기는 듯한. 그래도 이렇게 구멍이 생기고 뱀까지 나올 정도면. 형, 정말 산소에 안 오신 거예요? 제가 추궁하자 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됐어. 어머니 제사나 마저 지내자. 우리는 서둘러 제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어지러웠습니다. 뱀이 나온 봉분의 구멍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형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 구멍,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형은 봉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구멍을 살펴보던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거
누가 판 것 같은데? 네. 무슨 소리예요? 제 마음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형은 손가락으로 구멍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보라고. 이거 도구로 판 흔적이야. 동물이 판 게 아니라. 순간 저도 그 구멍을 자세히 보니 정말 뭔가 날카로운 도구로 판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대체 왜 어머니의 봉분을 파헤쳤단 말입니까? 혹시 도굴꾼인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무덤에 뭐가 있다고 도굴을 해? 이상한데.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백발의 노인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박씨 산소 맞습니까? 노인은 7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깡마른 몸에 구부정한 허리,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봉분을 향해 지팡이를 들어 가리켰습니다. 제가 이 산을 관리하는 묘지기입니다. 혹시 당신들이 이 무덤의 후손들이요? 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 저희가 고인의 아들들입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봉분 쪽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실은 이상한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저 봉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한 소리라뇨? 제가 물었습니다. 노인의 다음 말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밤이면 꼭 누가 우는 소리 같았어요. 처음엔 새소리인가 했는데 분명 사람 우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연락을 해보려 했는데 연락처를 몰라서 말이죠. 형과 저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봉분에서 우는 소리라니. 노인은 더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 봉분 몇 달 전에 누가 와서 흙을 살짝 파놓고 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족분들이겠거니 했는데 아닙니까? 순간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형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왜 어머니의 봉분을 손댔단 말입니까? 저희는 몰랐습니다. 오늘 와서야 저 구멍을 발견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군요. 하필 오늘은 또 뱀까지 나타났으니 이건 분명 무슨 징조입니다. 징조라뇨? 노인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뱀은 죽은 자의 영혼을 상징합니다. 고인이 편치 않으시다는 뜻이지요. 노인의 말에 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목이 말랐습니다. 어머니가 편치 않으시다니. 그것도 돌아가신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이제라도 편히 쉬셔야 하는데.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깊은 연민이 스쳤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혹시 어떤 소리였는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봉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곤 손가락으로 구멍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처음엔 바람소리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자정이 넘어 산이 고요해질 때면 분명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내 자리 하는 소리도 들린 것 같았고 순간 형이 휘청거렸습니다. 제가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형,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노인은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래서 조상 모시는 일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산소는 더더욱 그렇지요. 산 사람의 집보다 더 중요한 게 조상의 집이랍니다. 형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우리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혹시 최근에 가족들 중에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 질문에 형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동생 영숙이의 남편 사업 실패, 막내 영준이의 갑작스러운 이사, 저희 작은 딸의 계속되는 취업 실패, 모두 최근 1년 사이에 생긴 일들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이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이건 분명 풍수지리적으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누군가 이 산소를 건드렸어요. 그래서 고인의 영혼이 불안해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형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이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일단 봉분을 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누가 왜 이 봉분을 파헤쳤는지 알아내야 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산소를 파헤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더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언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 제가 장비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때 다시 만납시다. 우리는 노인과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만수라고 했습니다. 50년 넘게 이 산을 지켜온 묘직이라고 했습니다. 노인이 떠난 후 형과 저는 말없이 산소를 정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라도 했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영철아, 이 일은 다른 형제들에게 말하지 말자. 형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요? 영숙이랑 영준이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영숙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데 이런 얘기까지 듣게 할래? 영준이도 요즘 사업 때문에 정신없다잖아. 우리끼리 해결하자. 형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형의 눈빛에 불안함이 감춰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차에 오르며 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 봉분을 바라봤습니다. 열심히 살겠다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겠다고 다짐했던 그 무덤에 이제 정체 모를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에서 나온 뱀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형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어머니 소식도 전하고 서로의 근황도 물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형의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형,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철아, 사실 내가 요즘 좀 힘들어. 무슨 일 있으세요? 형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이 잘 안 풀려. 작년부터 계속 적자였어. 그렇게 심한가요? 응. 빚도 좀 있고. 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형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형,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비록 제가 큰 돈은 없지만. 고맙다, 영철아. 하지만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형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뭔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아내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그 노인과 다시 만나기로 했어. 봉분을 확인해 볼 거야.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어머님 돌아가신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아내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같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머니 봉분에서 나온 뱀의 모습과 노인의 경고가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형의 수상쩍은 태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새벽녘 깜빡 잠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은 어머니가 저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철아, 내 자리 지켜줘. 어머니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검은 뱀이 어머니의 발밑에서 기어나와 어머니를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다음 순간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놀라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악몽이라도 꿨어요? 응. 어머니가 나오셨어. 이틀 동안 저는 그 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을 못했고 밤에도 잠을 설쳤습니다. 결국 셋째 날 저녁 더는 참을 수 없어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저 영철입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좀 뵙고 싶은데요. 형의 목소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냥 어머니 산소일로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한참의 침묵 끝에 형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7시에 우리 집으로 와. 영숙이나 영준이한테는 말하지 마라. 저는 퇴근 후 곧장 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때 번듯했던 형의 집은 예전보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원은 관리가 안 된 지 오래된 듯 잡초가 무성했고 페인트도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형수가 나왔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형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영철이 왔네. 어서 들어와. 형수님, 잘 지내셨어요? 그럼, 다들 그렇게 산다 아니가. 형수의 말투에서 피곤함이 느껴졌습니다. 한때 부잣집 며느리로 시집와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형수였는데 이제는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형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소주병이 놓여 있었고 형은 이미 한 잔을 비운 듯 했습니다. 왔냐? 앉아라. 저는 형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형수는 간단한 안주를 내오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형, 실은 제가 계속 이상한 꿈을 꿔요. 어머니가 나오시는. 형은 소주잔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잠시 천장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영철아, 사실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다.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형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봉분 자리를 작년에 내가 돈 받고 재분양하려다 실패했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형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형은 소주를 한 잔 더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산소는 명당 자리야. 풍수지리학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지. 그래서 작년에 큰 돈이 필요해서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봉분을 팔려고 했다고요? 형은 고개를 떨군 채 울먹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때 사업빚이 너무 커서. 하지만 결국 못 팔았어. 돈만 일부 받고. 배신감과 분노,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무리 형이 어려웠다지만 어머니의 영혼이 쉬고 계신 그곳을 어떻게 돈과 바꾸려 했단 말입니까? 그럼 그 구멍은 형이 판 거예요? 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야. 나도 그날 처음 봤어. 하지만 그때 연락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봉분을 확인하러 가봤을 수도 있어. 대체 누구한테 팔려고 했던 거예요? 형이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요즘 명당 자리를 찾는 부자들이 많아. 특히 강남의 재벌 중 한 명이 찾고 있었는데 중개인을 통해서 거래하려 했어. 그건 불법 아닌가요?
그래, 불법이야. 하지만 나 정말 막막했어. 빚쟁이들이 매일 협박하고 집도 경매 넘어갈 위기였고 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모습에 화가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마음속 배신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머니 봉분을 파본 거예요? 그런 것 같아. 내가 계약을 파기하니까 화가 났나 봐. 확인이라도 하려고 몰래 갔던 모양이야.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어머니의 영혼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형,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평생 우리 위해 고생하셨는데 형제들에게도 말 안 하고 말할 수 없었어. 너희가 날 어떻게 볼지. 난 장남이야.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실패자가 되어버렸어. 형의 목소리에 비통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이 얼마나 절박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어머니의 산소를 팔려한 것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알아요? 아니, 아무도 몰라. 너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번 일이 터지고 나서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봉분을 파헤친 거군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어머니가 편치 않으실 거예요. 노인 말대로라면 우선 월요일에 봉분을 확인해 보자. 그리고 내가 잘못했어. 영철아, 정말 미안해. 형이 흐느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그것도 항상 근엄하던 큰형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형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형, 우선 봉분부터 확인해 봐요. 그리고 영숙이랑 영준이에게도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안 돼. 제발 다른 형제들에겐 말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형의 간절한 눈빛에 저는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형의 집을 나오면서 저는 마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형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나, 어떻게 그런 일이? 형님이 그렇게 어려우셨던 거예요? 나도 몰랐어요. 형이 힘들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선 월요일에 노인과 만나서 봉분을 확인해 봐야지. 그리고 글쎄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편안히 쉬실 수 있게 해드려야 하는데. 그날 밤 또다시 어머니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영철아, 내 자리를 지켜다오. 내 마지막 소원이란다. 잠에서 깨어난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이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형이 무슨 잘못을 했든 이제는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하고요. 네, 걱정 마세요. 산으로 향하는 길,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김만수 노인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도 차 옆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노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어머니 산소로 향했습니다. 노인은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삽과 작은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봉분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괜찮으시겠습니까? 노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밤새 잠을 못 이룬 모양이었습니다. 우리는 봉분 앞에 섰습니다. 햇살이 환하게 내리쬐는 날이었지만 왠지 모를 서늘함이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먼저 봉분 주위를 천천히 돌며 살폈습니다. 여기 봉분 뒤쪽에 발자국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가가 보니 정말 누군가 왔다 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분 옆으로는 작은 구멍 말고도 흙이 살짝 파헤쳐진 흔적이 더 있었습니다. 이건 최근에 누가 판 것 같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형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형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형, 괜찮아요? 응, 괜찮아. 노인은 도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제 봉분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구멍 주변의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 점점 더 깊이 파들어갔습니다. 10여 분이 지났을까 갑자기 노인이 멈춰 섰습니다. 이게 뭐지? 노인의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은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반짝이는 금빛 장신구 같았습니다. 이건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더 파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봉분 속에서 여러 개의 금속 물체와 함께 낯선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금목걸이, 고급 시계, 그리고 형과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사람의 유골입니다. 노인이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간 형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노인은 얼굴이 굳어진 채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다른 무덤에서 파내서 여기다 숨겨놨던 것 같습니다. 도굴범들 소행입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봉분이 도굴범들의 은닉처로 이용되었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우리 어머니 봉분에?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노인은 발견된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이 물건들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근처 다른 묘지에서 도굴한 것 같은데 그때 형이 갑자기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다 망쳐버렸어. 미안해, 어머니. 미안해. 저는 형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형, 진정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형은 계속해서 울먹였습니다. 노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실은 제 형이 작년에 이 봉분을 재분양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분양이라뇨? 조상의 산소를. 그것도 불법으로? 형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계속 흐느꼈습니다. 노인은 발견된 물건들을 다시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분명 도굴 범죄와 연관되어 있어요. 경찰이요? 형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연하죠. 이건 심각한 범죄입니다. 누군가 당신 어머니의 산소를 이용해 도굴품을 숨겨놓은 거예요. 하지만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한 일도 드러나게 돼. 노인은 형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그건 당신이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 범죄를 밝히는 게 우선입니다. 저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형이 저지른 잘못에 분노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영혼을 생각하니 결정은 명확했습니다. 노인장 말씀이 맞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형. 결국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물건들을 증거로 수집했고 우리에게도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봉분의 소유주가 누구십니까? 저희 어머니입니다. 박순자라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이 봉분에 대한 거래나 접촉이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형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봉분을 재분양하려 했던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누구와 접촉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형은 중개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그 중개인이 도굴범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조사는 일단락되었습니다. 경찰은 우리에게 당분간 이 일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경찰차를 보고 몰려왔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형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형을 저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나, 무슨 일이에요? 형님이 왜 이러세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우선 형 좀 눕게 해줘요. 그날 밤 동생 영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엄마 산소에 경찰이 왔다는 소문이 돌던데. 소문은 이미 가족들에게까지 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 형제들은 저희 집에 모였습니다. 영숙이와 영준이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거실에 모인 우리 넷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 제사 외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영숙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영숙이는 5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예쁜 외모를 간직하고 있었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 후 깊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오빠, 설명해줘요. 영준이도 다그쳤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영만이 형이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모두의 시선이 형에게 쏠렸습니다. 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어머니 산소를 팔려고 했었어.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영숙이와 영준이의 얼굴에 충격과 분노가 번갈아 스쳤습니다. 뭐라고요? 오빠가 어머니 산소를? 영숙이가 소리쳤습니다. 형, 농담이지요? 영준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형은 천천히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빚, 절박한 상황, 그리고 어머니 산소를 재분양하려 했던 시도까지, 그 과정에서 만났던 수상한 중개인, 그리고 결국 계약을 파기한 일까지 모든 것을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산소를 도굴품 은닉처로 이용한 것 같아 형의 말이 끝나자 영숙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평생 우리 위해 고생하신 어머니인데. 나도 믿을 수 없네요, 형. 영준이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형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나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 저는 형제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일단 진정해. 지금은 서로 탓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 산소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해.
그래도 오빠가 한 일은 영숙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야. 영준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항상 차분하고 이성적인 막내였습니다. 일단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도굴범과 중개인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라는 것, 그리고 형도 불법 분양 시도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형제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정말 우시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 노인이 말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대. 밤마다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 어머니가 슬퍼하고 계신 거겠죠. 영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머니 유품이 담긴 상자가 아직 창고에 있을 거야. 거기에 어머니 유언장도 있었을 텐데. 유언장이요? 영숙이가 의아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응,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맡기셨어. 근데 10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어. 저는 창고로 가서 오래된 상자를 찾아왔습니다. 먼지가 쌓인 나무 상자 안에는 어머니의 유품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첩, 어머니가 쓰시던 반지, 그리고 봉투 하나. 봉투 위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내 아이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이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인 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에게 이 글을 읽는다면 난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내가 없는 세상에서 너희가 잘 지내고 있길 바란다. 영만아, 너는 장남으로서 항상 무거운 짐을 졌다. 때론 그 무게가 너를 힘들게 할 테지만 그것이 너의 강함이 되리라 믿는다. 영철아, 너는 늘 착하고 성실했다. 그 마음 변치 말고 형제들을 보살펴 주렴. 영수가, 내 딸, 너는 항상 씩씩했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용기 잃지 마라. 영준아, 막내지만 늘 어른스러웠던 너 앞으로도 그 지혜로 가족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형제들아, 산소자리로 다투지 말거라. 살아있을 때도 너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었다. 죽은 후에도 제발 내 자리는 지켜주길 바란다. 그곳이 내가 너희를 지켜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란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의지하며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부디 내가 없어도 화목하게 지내거라. 영원히 너희를 사랑하는 엄마가. 글을 다 읽자 방 안은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바로 산소 자리를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는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예견한 것처럼. 어머니, 형이 울먹였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영숙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원하셨던 거였구나. 우리가 함께하는 것. 산소가 그냥 땅이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장소였던 거야. 영준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각자 삶에만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점점 멀어졌잖아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은 물질적 유산이 아니라 형제 간의 믿음과 화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봉분에 생긴 구멍은 어쩌면 우리 가족관계의 균열을 보여주는 상징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우선 어머니 산소를 복구해야 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의 문제도 해결해야 해. 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경찰에 가서 다 말할게. 형?
제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영철아.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어머니께도 너희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싶어. 그날 밤 우리 형제는 오랜만에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어머니 이야기, 어린 시절 추억, 그리고 각자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했습니다. 영숙이의 남편 사업 실패, 영준이의 이혼 위기, 그리고 저의 회사 문제까지 우리는 모두 각자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 산소에 홀로 찾아갔습니다. 봉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자 풀잎들이 흔들렸고 멀리서 새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야 어머니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함께해야 한다는 것, 그게 어머니의 진정한 유산이었는데, 그때였습니다.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며 마치 누군가 저를 감싸 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을 때 어머니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굴범들을 체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형제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박영철 씨, 이번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습니다. 형사는 서류 몇 장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범인들의 사진과 함께 범행 과정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무덤을 도굴하는 일당입니다. 특히 오래된 양반가의 무덤을 노렸지요. 그런데 왜 하필 우리 어머니 산소를? 영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들어 형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박영만 씨와 접촉했던 중개인이 이 도굴범들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 중개인은 김대철이라는 인물인데 그는 도굴범들에게 묘지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박영만 씨가 산소 재분양을 문의했을 때 김대철은 그 정보를 도굴범들에게 팔았지요. 그럼 형이 계약을 파기했는데도 그들이 우리 어머니 산소를 노린 거군요? 영준이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박영만 씨가 계약을 파기한 후에도 그들은 이미 그 산소의 위치와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산은 외진 곳이라 도굴품을 숨기기에 안성맞춤이었지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의 실수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니. 그런데 그 중개인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대철은 아직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도주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곧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영만 씨 산소 불법 거래 시도는 분명 법적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이번 사건 해결에 협조하신 점을 고려해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형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받아야 할 벌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 형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에 앉아 각자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영숙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혼자 결정했어요? 우리한테 말했으면. 형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피했어. 장남인 내가 이렇게 실패자가 되어서 너희한테 손 벌리는 것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영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그러셨잖아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건 가족밖에 없다고. 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자존심 때문에 어머니의 뜻을 저버렸어. 저는 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해결해요. 영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나도 남편 사업 실패 얘기 꺼내기 싫어서 오빠들 안 만났는데 이젠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정말 힘들어요. 영숙이의 솔직한 고백에 우리 모두 놀랐습니다. 그녀는 항상 씩씩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렇게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나도. 영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아내와 이혼 위기예요. 서로 너무 바빠서 대화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한 거였어요. 새 출발하려고.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오랜만에 진정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상처와 고통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유언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셨던 건 우리가 함께하는 거였어. 제가 말했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우리의 유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지.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 길, 갑자기 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형은 잠시 통화를 하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대철을 잡았대. 그런데 그가 나에 대해 모든 걸 풀었어. 무슨 말이에요? 저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그가 내가 처음부터 도굴범들과 연관되어 있었다고 진술했대. 뭐라고요? 우리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말도 안 돼. 형이 그럴 리가 없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영철아. 난 정말 몰랐어. 그 김대철이란 놈이 날 이용한 거야. 내가 산소 재분양을 문의했을 때부터 그들의 계획이었던 거지. 우리는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새로운 진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김대철의 주장에 따르면 박영만 씨가 처음부터 도굴품을 숨길 장소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제가 항의했습니다. 우리 형이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철의 진술에는 모순점이 많아요. 그가 박영만 씨를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숙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박영만 씨가 정말 도굴범들과 연관이 없었다는 증거요. 형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통화 기록. 내가 김대철과 나눈 모든 통화를 녹음했어. 사업 계약은 항상 녹음하는 습관이 있거든. 형의 말에 우리 모두 희망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형은 서둘러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고 우리도 따라갔습니다. 형의 사무실은 작고 허름했지만 그곳에는 형의 오랜 비즈니스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있다. 형이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모든 통화를 녹음했어. 우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녹음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김대철이 형에게 산소 재분양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 그리고 형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말하는 부분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도굴범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걸 경찰에 제출해야 해요. 제가 외쳤습니다. 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모든 진실을 밝힐 때야. 내가 저지른 잘못은 인정하고 책임지겠어. 하지만 내가 하지 않은 일로 누명 쓰지는 않을 거야. 우리는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형은 녹음 내용을 경찰에 제출했고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형사는 증거를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녹음으로 김대철의 거짓 진술을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만 씨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우리 형제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서 형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 이제 다 괜찮을 거예요. 제가 위로했습니다. 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영철아. 내가 저지른 잘못은 변하지 않아. 어머니 산소를 팔려고 했던 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마주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준이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오빠. 이제부터 우리 모두 달라질 거예요. 어머니가 원하셨던 대로. 영숙이가 덧붙였습니다. 형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이 책임을 다 져야 해. 도망치지 말고 어머니 앞에서 용서를 구하자. 형제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어머니의 진정한 유산을 지켜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듬해 봄 우리는 다시 어머니 산소 앞에 모였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는 따스한 날이었습니다. 봉부는 완전히 복구되었고 주변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진달래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형이 먼저 절을 올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 우리 형제들도 하나씩 절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영숙이의 남편과 아이들, 영준이의 아내, 그리고 저희 딸들까지 모두 함께였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작년에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형이 봉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머니 가르침대로 형제들을 잘 보살피고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형은 산소 불법 거래 시도로 벌금형을 받았고 도굴범들과 김대철은 구속되었습니다. 형의 녹음 덕분에 무고한 혐의는 벗을 수 있었지만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그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는 사업을 정리하고 작은 문구점을 열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히려 평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영철아, 이리 와봐. 제사를 지내고 정리를 하던 중 형이 저를 봉분 뒤쪽으로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심었어.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감나무야. 몇 년 후면 열매를 맺을 거야. 형, 어머니가 항상 그러셨잖아. 나무 한 그루 심는 것은 미래를 심는 거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심었어. 형의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형은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이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후 그녀는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망설였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행복을 찾은 듯 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만드는 떡볶이는 동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오빠, 이거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떡볶이예요. 제사상에 올리진 못하지만 나중에 우리끼리 나눠 먹어요. 영숙이가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활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영준이도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들은 상담을 받으며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더 단단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영준이는 지방에서 작은 학원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형, 누나, 우리 매달 한 번씩 모이는 건 어떨까요? 어머니 제삿날 말고도요. 영준이의 제안에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소원해졌던 가족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어머니가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임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저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단조로운 생활을 벗어나 주말마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처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제사를 마치고 산소를 정리하는 동안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실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내 아들, 딸들아. 우리는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자신의 차를 타고 흩어졌지만 이번에는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영숙이가 추천한 작은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생각나네. 형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끓이던 된장찌개 맛이야. 맞아요. 어머니는 항상 된장을 직접 담그셨잖아요. 영숙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억나? 어릴 때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콩나물밥. 제가 추억을 꺼냈습니다. 아, 그거. 나 정말 좋아했는데. 영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시간, 형이 우리 모두를 불렀습니다. 다음 달에 내 가게 문을 여는데 다들 와줬으면 좋겠다. 당연하지. 우리가 안 가면 누가 가겠어?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떡볶이 많이 가져갈게요. 영숙이가 약속했습니다. 저는 학원 아이들 데리고 갈게요. 문구점이니까 좋아할 거예요. 영준이도 말했습니다. 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우리 각자의 어깨를 꼭 붙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으로 푸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박서방, 형제간의 우애가 제일이여. 내가 없어도 너희끼리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이제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유산은 이 땅이나 재산이 아니라 우리 형제 사이의 단단한 유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슬픈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봉분 위에 핀 진달래꽃 사이로 작은 새가 날아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몇 주 후 우리는 형의 문구점 개업식에 모였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가게였습니다. 입구에는 박씨 문방구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님들로 북적이는 가게 안에서 형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형수가 서 있었고 우리 형제들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가 꿈꾸던 모습,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저희가 드디어 어머니 말씀대로 하고 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 들어왔고 그 빛 속에서 어머니의 미소가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무덤 속 뱀은 그저 경고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살아있는 우리가 만들어낸 탐욕과 불화였다는 것을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산소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마음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형이 문구점 한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게는 제 어머니께 바치는 작은 선물입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희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비록 제가 한때 그 길에서 벗어났지만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숙이는 떡볶이를 나눠주고 영준이는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선물했습니다. 저는 가게 한쪽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영철아, 고마워. 형이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뭐가요? 내가 있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형,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어머니가 그러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지켜야죠. 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의 가르침과 사랑은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무덤 속 뱀의 경고는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저는 다시 혼자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감나무는 조금 더 자라 있었고 봉분 위에는 작은 풀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형제들 모두 어머니 뜻대로 화목하게 살고 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고 그 바람에 풀잎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편안하게 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천천히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뒤돌아보니 봉분 위로 작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영혼이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을 간직한 채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무덤 속 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잊지 않으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갈 것입니다.